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 약간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이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Winner takes it all입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밑에 Winner takes it all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많다.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 뒤따라야 되겠죠. 반성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소수의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재능이 아니고요. 스킬이다라고 하는 스킬이다.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하는 건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뭔가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뭔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30cm의 공포입니다. 저도 10여 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바뀌어지면 앞에 있는 청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교육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교수 집단하고 이야기할 때, 전문가 집단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부담의 강도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어떤 양들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30cm의 공포, 발 앞에 있는 사람, 혹은 3m의 공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거리. 그래서 이 안쪽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어떠한 상황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재능이 아니고 스킬이다. 그리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10가지라고 하는 거 뭘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집단 앞에서 스피킹하는 거. 세상에서 무서운 10가지래요. 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네. 다른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이 아니고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킬로 재능을 이기자 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좋은 발표자의 5가지 특징, 내 프레젠테이션의 5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발표자의 5가지 특징이 뭔지 이건 이번 시간의 숙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발표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내 프레젠테이션 5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담감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속된 준비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프레젠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설득의 원리를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뭐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청중이 들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 갖고 발표를 했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네? 뭐, 잘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일례로,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의 프레젠테이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 도움이 돼요. 근데 말을 유창하게 해도 팔지 못하는 경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뭐 이제 동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기는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했어요.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실패하면 뭐예요? 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 못 팔았어. 팔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설득이라고 하는 거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이 설득이에요. 그래서 청중이라고 하는 건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길 바래요. 그래서 청중의 목적을 분석해야 되겠지. 그게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원리, 뭐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요건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을 미적,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어떤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연설을 통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해야 할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우리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득의 3요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토스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 호감 이런 것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에토스라고 하는 거. 에토스. 연설자 자신의 성품에 의존하는 방법, 에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는 공감, 경청이에요. 그래서 청자와 어떻게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뭐 친밀감, 유머, 애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감정, 정서적인 측면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이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근거, 실증적인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그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명백한 어떤 논증을 제시해야 되겠죠. 뭔가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득 과정에는 에토스, 신뢰감, 호감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게 60%고요. 파토스, 어떤 공감, 경청,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30%. 로고스, 또 시중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31입니다. 631, 631. 그래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래서 연설자 자신의 성품에 의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건 어떤 명백한 논증을 제시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뭔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누군가를 설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논리를 당연히 확보해야 되겠죠. 그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적인 요소 필요하고요. 후광적인 측면까지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 과정에서 발표자의 모습이 진실해야 되고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밑에서 한 줄로 이걸 요약해놨나요? 논리로 설득하고 스토리로 공감한다. 논리로 설득하고 스토리로 공감한다. 논리로 설득하고 스토리로 공감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득을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 논리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득의 5단계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청중의 관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니까 청중은 뭔가를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뭔가를 부여해야 돼요. 청중의 관심을 확실하게 집중시켜야 되겠지. 흥미를 유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오프닝 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 어트랙션, 게링 후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뭐 고리 이런 거 갖고 끌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중간에 다른 얘기가 있어서 좀 끊었는데 다시 합해 놓을게요. 두 번째 단계는 자, 해결해야 할 문제나 대답해야 할 의문을 제기한다. 발표자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청중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브리징이라고 해요. 우리 브리지라고 하는 거 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브리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요. 청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도 던져주는 겁니다. 브리징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단계는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책은 발표자가 제시하는 결론이죠. 이건 뭐 가버닝 스로우 해갖고 전달의 요점입니다. 핵심 메시지, 키 메시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핀포인트라고 하는 거.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청중 머릿속에 뭔가 남아있어야 될 메시지, 결론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핀포인트라고 합니다. 핀포인트.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딱 달라붙는 접착력 있는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잘했던 사람,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되게 잘했어요.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맥북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소리봉투에서 꺼냈었어요.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도 소리봉투에서 나온 맥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핀포인트지 그게 맥북이 소리봉투에서 나온 거. 물론 이제 그만한 컴퓨터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보다 더 작은 PC도 있었지만
근데 포인트는 다른 거죠. 수료봉투를 갖고 나와 수료봉투에서 꺼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제시한 해결책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을 설명한다. 그래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해결책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 이게 왜 해결책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혜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정량적으로. 정량, 정성, 여러분들. 정량은 또 수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또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청중이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근거를 통해서 뭔가 제시를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뭐 혜택 입증 안 하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 마지막 단계는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마무리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결론이 머릿속에 스냅 사진처럼 싹 기억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중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강한 어조로 요구해요. 뭐 call for ac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행동 요청에 행동 요청. 발표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행동을 요청한다. 청중 후 5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5가지 질문 여기 중간에 써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핵심 메시지 부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혜택거리를 던져줘야 되겠지. 혜택이 불명확하다, 부재하다 안 되겠죠. 사실이야? 뭐 증거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 안 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드는 것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5가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이 뭐야? 라고 하는 거. 자,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난 후에 청중들이 뭔가 기억 속에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을 15초 이내의 짧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전달의 요점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 되게 짧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달의 요점, 핵심 메시지, 핀포인트 같은 의미예요. 엘리베이터 피치, 가버닝 스로프, 키 메시지, 핀포인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중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택에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몫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해결책,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을 했을 때 본인들의 혜택이 뭔지를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하지 않으면 프레젠테이션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런 혜택을 제시하는 위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 세 번째는 그게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리젠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이런 것들은 청자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것들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를 해줘요. 뭐 다양한 거 제시할 필요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거. 만일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처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어 제공을 했어요. 아이디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을 여러분들 써줘주면 청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왜 들어? 내가 왜 들었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이렇게 실행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청자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돼요.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학생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고급 사용자다, 지식인 계층이다 라고 하면 지식인 계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청자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전달할 때는 뭐 비유, 은유,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청중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하라. 혜택, 베너핏입니다. 베너핏. 청중이 왜 여러분들 발표하는 걸 들으려고 해요? 완전 베너핏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혜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속성을 팔지 말고 혜택을 팔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기능들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재구성해서 혜택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초등학생 딸이 운동회 때 뛰는 모습을 찍고 싶어요. 명확하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청중의 혜택이라고 하는 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기대 효과라는 용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청중을 설득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혜택을 만들어라.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해줘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파베 공식,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파베 공식을 이용한다. X 시스템 도입 효과에 대한 것, 신규 구역 창출. 그래서 고객 수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된다. 수요 타겟 고객 충성도 및 매출 증가, 고객 가치가 증대한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이 감축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 유지 비용 감소되고요. 수익성 낮은 고객의 유지 비용 절감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스템 도입의 효과 블라블라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파괴 공식으로 청중의 궁금증을 차단하라. 그래서 요 파괴라고 하는 건 F는 피처입니다. 피처. 속성 기능. A는 어드밴티지고요. 그리고 B는 베너핏이고요. E는 에비던스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F, A, B, E의 머리글자를 따서 파괴공식이라고 이렇게 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상품은 장점이라고 하는 거. 이 상품 장점 뭐냐? 알루미늄 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쓰지 않는다. 이점은 뭐냐? 원가 절감했다. 근거는 뭐냐?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뭐 고객 파악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혜택이라고 하는 건 청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야 됩니다. 오프닝 후크로 청중을 끌어들여라. 앞쪽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청중이 기억할 수 있고 듣기 편한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정보를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이제 프리뷰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발표자니까 청중의 관심을 끄는 전략이 필요하죠. 청중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조금 큰 빅피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 뷰라고 써져 있는데요. 짜임새 있는 본론, 그리고 청중에게 제공할 혜택들, 그리고 뭐 이제 증거에 대한 것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클로징입니다. 마무리, 결론 제공해야 되니까 결론은 아까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짧게 15초 이내에 뭐 정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결론을, 그리고 이걸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3뷰라고 한다. 그리고 ABC 구조라고도 한다. 자, 듣는 청중은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프닝 파트예요. 처음에 첫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청중들을. 오프닝 후크에 예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좀 읽어볼까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18분의 시간 동안 미국인 4명 중 1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뭐 이거 갖고 뭐 알 수는 없죠. 자, 두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제이미 올리버고 나이는 34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요리사입니다. 저는 음식이 가진 힘을 믿고 있습니다. 음식이 근본이고 우리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준다는 믿음입니다. 뭐 건강한 음식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프닝 멋지게 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슬프고 안타깝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18분의 시간 동안 미국인 4명 중 1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자, 오프닝 후크는 2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된다. 뭐 전체적으로 시간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발표 시간이 5분이다 10분이다 라고 하면 오프닝 후크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오프닝 후크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경험, 뭐 에피소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비유, 은유, 사례, 인용구, 질문, 충격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 이 오프닝 후크로 사용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프닝 후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요. 관심, 호기심, 충격, 논란,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프닝 후크 쪽에서.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 만났을 때 첫인상 상당히 오래 간다라고 얘기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하고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좋아야지 청중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멋진 오프닝 후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멋진 오프닝. 자, 사실만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없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 스토리텔링과 다리를 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만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없다. 사실만으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데이터를 주제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로 꾸미는 것. 이걸 스토리라고 해요. 스토리의 3대 요소, 구조, 논리, 표현입니다. 구조, 논리, 표현. 그래서 구조와 논리는 이성적인 접근 방법이죠. 반면에 표현이라고 하는 건 감성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표현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정의할 때는 단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소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의 소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사용된 요소는 비유, 은유, 사례, 경험이에요. 뭐 다른 것들 여기 많이 있죠. 뭐 이미지도 있고 인용구, 경험, 뭐 시연 이런 거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파격적으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페이지에 뭐 사진을 던져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단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스토리텔링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리고 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하고 이걸리면 가장 좋죠. 자, 여기서는 자전거 이야기하는 건데 저 주차 금지, 제발 주차하지 말아주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전달했어요. 뭐 자동 공짜로 되면 나무로 가져가세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 다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만 공감하면 안 됩니다. 청자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슬라이드 웨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웨어는 수단이고 도구에 형태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시각 자료가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웨어는 요즘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 발표할 때도 뭐 특정 조에서 쓴 것 같은데 사용자 편의로 했을 때는 시각 자료를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 발표자들이 슬라이드 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웨어보다는 뭔가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 스토리가 더 중요하죠. 전달하고자 하는 거 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시각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청중의 기억을 돕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기억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컨닝페이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시각 자료는 청중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이미지화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죠. 뭐 글자 읽는 것보다 훨씬 눈에 빠르게 들어오죠. 그래서 적절하게 문자라든지 기호라든지 도형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거 좋다. 하지만
자랑하듯 기능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전달하는 것이 퇴색될 수도 있다. 어찌 얘기하면 수수한 거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킬을 쓰지 않는 것이 스킬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맞게 슬라이드를 선택하고요. 청중을 배려하는 시각 자료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슬라이드 웨어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자. 그래서 슬라이드 웨어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키노트, 프레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 있다. 그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구는 뭐예요? 파워포인트 가장 많이 사용하죠. 키노트. 최근에는 이제 키노트보다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어요. 과거에는 키노트의 기능이 월등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프레지 온라인 공간에서 뭐 다양한 어떤 것들 사용하기 때문에 편하게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떠한 슬라이드웨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자. 다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자, 스티브 잡스식 그 킬러 슬라이드로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라. 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입니다. 여기 30% of all costs 하나의 메시지 2 million 아이폰 2.0B 블라블라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 하나만 넣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도 주 내용과 보조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자. 그래야지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5개의 광고판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3초 원칙을 적용한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이걸 적용하면 짧은 시간에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청중 기억을 도와주는 데 탁월하다. 빠른 시간 안에 가독이 완료되는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우리 킬러 슬라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많이 있는 것보다 뭔가 핵심 내용을 하나로 딱 보여줄 수 있는 슬라이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효과적이죠. 전달하는데. 자,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는 슬라이드 중앙에 배치한다. 자, 킬러 슬라이드를 활용하자.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게 좋아요? 일반적인 청중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텍스트 크기와 색의 대비까지 이용한 킬러 슬라이드를 활용하자. 이렇게 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이미지를 활용한 컬러 슬라이드 3등분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 자,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한 킬러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3등분 법칙을 적용한다. 3등분의 법칙은, 자, 이렇게 3등분 했네. 가로, 세로 3등분 해놨죠. 그래서 3등분에서 4개의 교차점 중심의 피사체나 주제를 두는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등분의 법칙.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에 뭔가를 뒀죠. 이건 4개의 교차점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쪽에 치우치게 한다라고 하면 뭔가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에게 틀렸다 말하지 마세요 보다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런 포인트가 더 좋죠.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텍스트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림도 더 커졌고요. 8번째는 그래픽 슬라이드는 대비로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자. 한 장의 슬라이드에 많은 텍스트와 객체가 채워진 경우를 그래픽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픽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
선택적 초점을 만드는 방법은 대비를 활용하고요. 대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나 객체의 크기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라. 중요한 포인트에서 색으로 대비시켜라.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 대비하는 겁니다. 내 작은 소망셋을 크기를 바꿔놨습니다. 일, 사랑, 가족이죠. 그렇죠? 텍스트 크기 대비에 대한 거. 이건 이제 텍스트 굵기에 대한 겁니다. 자, 굵게 이제 볼드 옵션을 추가하면 효과가 커지죠. 이것도 이제 볼드 옵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차이가 있죠. 왼쪽에는 그냥 두께 일정하게 했고요. 오른쪽에는 볼드 옵션을 좀 추가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상대적인 크기 우위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정면 돌파, 빠른 우회 경로 전환 어떤 거예요? 크기 차이를 주게 되면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들 제시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색으로 대비시키는 겁니다. 일, 사랑,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 대비를 적용할 때는 이제 보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위한 회색 사용 이해십니다. 색은 힘이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곳에 적절한 색을 사용한다면 발표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을 사용할 때 규칙. 자, 무채색, 흰색 검정을 기본으로 한다. 슬라이드 색은 3개 색 이내로 한다. 뭐 채도와 명조, 조절하는 색은 하나로 본다. 셋째는 색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강조한다. 같은 수준의 내용은 같은 색으로 채색한다. 회색을 사용하여 다른 색으로 보이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색 대비를 이용했다. 컬러 이스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죠? 뭔가 대비 좋죠. 색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색 대비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그 페이지의 핵심인 거죠. 자,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나열한 것하고요. 이렇게 색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열한 것하고 40%가 10대에서 20대다. 이거 강조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되고 또 색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이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의 부분이네요. 자, 천마디의 말보다는 강력한 한 장의 그림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우위 효과. 자, 이렇게 사상 최대의 해양 제한 태안 앞바다. 이렇게. 요 그림 얼마나 전달하고자 하는 거 잘 전달했습니까?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쪽에서 30분 해야 되는데 20분밖에 안 했죠. 그거까지 뭐 이쪽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